인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권을 구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받기 전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해 바로 알고 우리의 인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자원봉사자임에 더욱 인권적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며 인권 프리즘을 마구마구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너무나도 따뜻한 인권의 주제로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인권활동단체죠. 국제 엠네스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포함 60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권교육도 하지만 인권활동도 같이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전남과학대 사회복지와 인권의 책임교수로 있으며 광주여자대학교 비영리단체와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걸 가리키는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노인 인권에 대해서, 노인 복지관에 대한, 노인 생활시설에 대한 오늘 노인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인권 이해를 통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 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초상권 침해를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인권 이해를 통한 자원봉사의 역량 늘리기, 그리고 노인 인권 옹호와 인식 개선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노인 인권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특히나 자원봉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확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성별도 나이도 없습니다. 인권이란 뭘까요? 인간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하는 말 중에 혹여 거슬리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른 자극은 같아도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달리 보이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나와 조금 다를 뿐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권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권 옹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란 뭘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어떤 형태를 갖춰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천부적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 존엄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누구나 보편성이죠.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국적, 인종, 재산, 종교, 특히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타인이 빼앗을 수도 내가 싫다고 넘겨줄 수도 없는 절대적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특히나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의식이 매우 높으실 거예요. 우리가 1년이면 수만 권의 문서, 도서, 논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수님 전 딱 한 가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권 전문가들의 동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의 나치가 하는 행동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실험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죠. 그러면서 우리 아무리 전쟁이 나더라도 정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해서 전 세계가 비준하는 게 바로 세계 인권선언이에요. 그러면서 평등과 비차별을 천명하면서 선포된 게 바로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그러면 인권에서 계속 말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헌법 제3조 문헌에 따라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지 않을 집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리고 학교가 있어야지 공부하고 싶은 것도 하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과 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도 있어야 돼요. 횡단보도 걸려면 신호등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죠. 계단도 또 있어야 돼. 이런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게 사는 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100% 자신 있게 네, 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듣기에는 매우 곤란한 지금 시점인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렇게 딱 보장을 해놨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국가에 대한 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중앙정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어요. 공무원, 경찰, 또 사회복지사들도 결국에는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모든 국가의 돈,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개인을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저희는 공무원 없어요? 뭐 특히 교권이나 학생 인권이 부딪혔을 때는 결국에는 학생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육자가 국가의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보다 더 약자를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게 인권이고 국가의 방어권이 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권을 복수권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인권은 복수권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권리를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인권은 누구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될까요?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응시하기가 인권의 출발이자 인권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간의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힘없고 약하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 일명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혐오 세력에 몰려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시하기가 바로 인권의 출발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인권의 목표입니다.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정말 이 정도는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구가 바로 최저 기준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접대비로 사용한 게,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거는 오픈되는 게 거의 적잖아요. 근데 그 오픈된 돈만 해서 1년이면 7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지금 더 늘었겠죠. 근데 말 그대로 오픈되지 않는 거잖아. 한 10 있으면 한 3이나 정도 오픈하잖아요. 국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은 액수는 상상을 뭐 20조는 충분히 훌쩍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접대비로 상에 오픈된 것만 7조 원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돈 30만 원이 없어서 2014년 2월에
그 세모녀 사건이죠. 엄마하고 딸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층들은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배가 고프고 생활곤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한 현실. 그리고 5.18도 그래요. 민간인이 그렇게 학살당한 국가폭력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왜곡은 많고 또 경상도권 사람들은 특히나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방에 있는 분들 대부분 뭐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 광주 지역 사람들이 너무 응? 반미 세력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이런 왜곡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계속 지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군대 입대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기압과 구타, 폭력을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성폭력이 계속 국가 내에서 그 군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데도 병영을 바로잡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대에 또 직면을 하는 걸까요? 차별금지법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계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저 기준의 원칙을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외 없이 뭐 저기 높은 사람들만 막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평등한 존재예요. 뭐 돈 없고 권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등한 존재잖아요. 인간의 인권의 목적이자 토대가 바로 존엄성이라는 거인데요. 이거는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간은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거예요. 내 자기 결정권이 있고 내가 어찌 됐건 동물들은 자율적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자율적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타인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인간 존엄성은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권에서 인권 감수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권 감수성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존중을 해주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절도범에게 야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사기범에게 이 사기꾼아 라고 부르면 그게 사실이긴 해요. 팩트이긴 하지만 장발장처럼 어떤 방법으로 그 도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내 아이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거 분유 하나 이렇게 몰래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토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고 공감해 주는 거를 말해요. 인권 감수성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작은 요소라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에 대한 타인의 자유와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공감하는 힘인 거죠. 공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월호로 예를 들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으면 아, 걔는 진짜 불쌍하다. 그냥 불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하다고 느낀 건 자기 공감이에요. 그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년 세월호 사건이 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부 요즘에는 계속 그런 말이 댓글도 그러고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만 울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가 그 추운 그 겨울바다에 죽었는데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을까요? 공감이란 거는 행동하기까지예요. 그게 진정한 공감입니다. 최소한 그런 일이 있으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시절이 되면 같이 아파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뭐라도 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동 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권 옹호가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관념이 높아질수록 차별을 차별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관계를 봤을 때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차별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이해에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엔 공격성으로 드러나 그게 혐오와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젠더 갈등이나 정치 갈등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려는 노력은 절대 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부류만 찾는 거예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그래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정관념의 내재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죽는 날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내 안에 넣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확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힘없고 초라한 보이는 인간이라도 나 인간이야! 하고 외치는 순간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인권의 자력화입니다. 세계 모든 인권 전문가들이 인권의 자력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호의나 특권이 개인의 권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타인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인간 존엄성은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이제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다양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따라서 장애가 오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신체가 노화가 이르면서 다양하게 귀도 안 들리고 뭐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들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중도 장애인이 80%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도 장애인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살면서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 그게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거의 중도 장애인이 80% 이상이니까 중도 장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되면 또 장애를 인간의 노화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자원봉사자로서 지금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니까 노인 대상자들을 만나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 서비스를 좀 잘 실행함에 노인의 인권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비는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중앙치매센터 2019년 살펴봤을 때 치매 노인은 80만 명에서 지금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4년이면 100만 명, 2050년이면 300만 명으로 넘어설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노화에 따른 특히나 우리나라 문제는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형태를 또 한번 봐볼게요. 지금 2000년도가 5만 명, 5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340만이면 거기서 독거노인이 54만 명이에요. 2012년이면 독거노인 수가 119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면
343만 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출생률은 어쩌나요?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양할 그 세대가 없다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할 일이 노년층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노인 인권이라고 합니다. 노인들한테 어려운 말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용어를 쓴다거나 막 영어를 쓴다거나 뭐 외국어를 쓴다거나 막 그런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노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위해서 유엔에서 원칙을 정해놨는데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전원성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권에 관련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지금 남구 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의 활동 참여의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 인권의 주요 권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인 거죠. 그리고 사생활 자유권 및 자립생활 보장, 사회 참여권을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건강권과 근로권을 보장할 권리가 있고요.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권,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계시죠. 그리고 사회보장권 보장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는. 국내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는 헌법과 노인복지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노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한데요. 전 세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압도적으로 3배의 1위예요. 그러니까 1위의 3배.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한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의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데 평균 OECD 국가 3배 1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예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경제적 학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의 사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노인 인권을 제고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노인의 학대가 가장 문제인데요.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걸 바로 노인의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하거나 방임 등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노인 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노인학대가 가장 최근 데이터죠.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내놓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인의 10명 중 1명이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신체적, 방임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신고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2019년에는 877건에서 2020년에는 939건으로 약 전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폭력에 노출되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아동,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 데이터는 이게 더 넘겠죠.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누가 학대를 많이 한가 봤더니 1위가 바로 친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라든지 배우자, 딸 순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기관, 그 다음에 본인 자신, 자기 방임도 방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일명 곡기를 끊는다고 해요. 문을 잠궈 놓고
그냥 밥을 계속 안 드시는 것이.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2%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학대, 노인의 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봤는데 압도적으로 1위가 88%가 가정 내에서 자녀나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걸로, 폭력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학대와 폭력을 끝내는 것은 모든 인간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자녀만이 이뤄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사업인 거예요. 학대는 폭력은 어떤 거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방임, 유기순으로 그리고 감금도 있어요. 이렇게 유형별로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격차도 이야기할 수 꼭 해드려야 되는데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4차 혁명이 5년에서 10년이 확 당겨졌다고 해요. 4차 혁명이라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을 기기가 대체하는 걸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화 격차는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차이에 의한 차별의 문제라는 거. 정보 격차로 인해서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소득 계층 간,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는 거. 결국 소외 계층은 다양한 자동화된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특히나 디지털 취약 계층인데 장애인, 아동들보다 더 심각한 정보화 격차를 느끼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만 이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미리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학생들과 노인들과 1대1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소규모지만 전략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정보 취약계층과 밀착되어 있는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 시민과 기업이 들어가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기술통상부에서 교육을 하는 수준,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사이버 교육하는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말할 가난에 대한 구분을 정해놨는데요. 그분은 가난의 구분에 따르면 사회적 가난을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가난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적 가난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격차가 바로 이런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보 취약계층이 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 것도 디지털 격차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령의 저소득층, 노화로 장애를 경험하는 거, 정보 취약계층은 개별적인 계층의 집단이 아니라 계층 간 중첩이 되어서 발생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결국엔 디지털 디바이드가 디지털 불평등이죠. 코비드19 사태에서 마스크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우리 집 주변에 마스크 몇 개 남았네? 그리 가야 되겠다고 그냥 가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노년층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줄 서 있다가 마스크가 매진이라네. 어메 딴 약국 가야 되겠네. 그 추운데 겨울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줄을 서고 여기저기로 가고 그런 거를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또 어떨까요? 작은 스마트폰을 보기도 어렵지만 그 다루는 게 우리야 뭐 익숙해서 쉽지만 어르신들은 고령층이 될수록 이제 기계하고 멀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예약 환경이 이제 갈수록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미용실을 가더라도 예약을 하고 꼭 가야 되고 모든 게 KTX를 타더라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 시스템을 노인들은 잘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키오스크 어때요?
이제 작은 식당도 다 보면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키오스크를 더 많이 사용량이 늘어났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뒤에서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청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불평등을 차별을 겪고 계신 거예요. 디지털 양극화는 정보사회 격차는 정보 빈자로 전락하는 정보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되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연적, 신체적으로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불평등은 특히나 여성 노인, 고령 노인,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까지 디지털 정보 격차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지만 미래가 되면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생존의 문제에도 직접적인 직결이 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죠. 특히나 저소득,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디지털 정보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여러 가지 기업체 다양한 데서 힘을 쏟아야 되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를 여러분들이 신고할 의무자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될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112나 파출소나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기관장,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까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시국에는 여러분들의 건강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 그런 과정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활동 장소는 어딘지 또 그 활동 장소에서 내가 안전한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초상권 침해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는 자원봉사라고 말하는데요. 한 명씩 한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원봉사 교육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낳죠. 그리고 또 이런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낳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해는 뭘까요? 이해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인권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과 긍정감을 최고치로 올려서 생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의 여가 활동을 돕는 활동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생각하며 봉사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바라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학습으로 해서 자원봉사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라는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책임감도 갖고 인간에 대한 관계성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해서 봉사학습도 자원봉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존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거고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의 평등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임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권리도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활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금처럼 이런 인권교육이라든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활동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죠. 직원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충분히 지도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인정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단체와 활동에 관한 최신의 정보도 제공받을 권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고요. 활동에 관련해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원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죠.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활동은 저는 그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공감 능력인데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최고이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감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때 훌륭한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는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서는 더욱 차별과 혐오를 잠재우고 공감과 따뜻함으로 연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국을 슬기롭게. 어린이는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미래지만 노인은 나의 미래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셨죠. 현대시대 문명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또 공감 능력의 최대치인 행동으로 진정한 공감을 실현시켜주고 계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나 노인 인권 계속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일과 미래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처럼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서 존엄한 존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제가 바람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원봉사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적극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기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네. 무심코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SNS를 즐겨야겠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 사항, 키, 몸무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신체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종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정보, 학력, 전과 기록, 재판 기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소득, 계좌번호, 금융 내역과 같은 재산적 정보, 기타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정보나 가족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고유 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를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하며 IP 주소, 쿠키, 홈페이지 방문 기록,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서 주식 분야 열람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야 관심 이용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구매 내역과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어떤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콜택시 앱, 내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고 배달음식 주문 내역은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기록은 개인 맞춤형 추천 방송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 내역은 개인 맞춤형 기업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 잠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만 14세 아동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